음악의 홍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못 짧게 듣거든요. 더 안 듣는다는 맞아요. 뜻이. 네. 우리는 LP를 한 장 받으면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건 마르고 닳도록 자다가도 이렇게 틀어놓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려서 또 자다가 이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딜리트해요. 조금 듣다가 딜리트. 예.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또 뭐냐면은 너가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 코어가 뭘까? 장가지들 말고 그걸 계속 듣게 하고, 그러니까 강제로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인 거죠. 누구의 어떤 앨범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곡을 너 자신의 스타일대로 편곡을 해와. 그럼 그들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앨범을. 20곡쯤 내는 거를. 그러면서 감동을 해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음악을 했다는 걸. 예.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32년차 뮤지션의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음악에 대한 마르지 않는 애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뮤지션 정원영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영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3년 가요계에 데뷔하신 이후 긱스, 정원영 밴드 이런 걸출한 밴드 활동을 쭉 하시다가 거의 30년 동안 후학들을 양성해 오신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피아노를 치고 곡을 쓰고 노래도 하고 하면서 후배들하고 같이 그거를 나누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네. 80년대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하셨다고. 근데 고등학생 때 이미 이제 클럽에서 연주를 할 정도였다는 거는 그 전에 어떤 피아노 교육을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일단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셔서 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가 사오신 그 뜯지도 않은 LP를 제가 먼저 아버지 출근했을 때 뜯어서 듣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고, 그리고 어느 날 집에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피아노 선생님이 오시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좀 예. 음악적인 근데 환경이 있으셨네요. 피아노보다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예. 듣는 것 자체를요? 듣는 것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뚱땅거리면서 어머니 친구들 오시면 이렇게 이거 제가 쓴 곡이에요 하면서 만화 영화 주제 같은 거 주제곡 같이 쓰고, 그때도 애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나보다 음악 좋아하고 많이 듣는 사람 없을 거야. 지금 만약에 제가 음악을 조금이라도 좀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면은 너무나 많은 음악을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성장기 네, 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6, 70년대잖아요. 교수님 네. 이제 성장하셨던 시대가. 그때 이제 뭔가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했던 어떤 명반? 지금까지도 약간 영향을 준 음악가나 음악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2 때 음악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전에는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 애청자였는데 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 그때는 락만 들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레제플린, 블랙 사베스, 킹 크림슨, 예스,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 거 들은 게 아니라 와 레제플린 앨범이 나왔다 하면 그걸 듣게 되고, 동시대에서. 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음.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했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피아노 선생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레슨을 어떻게든 빠지려고 피아노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은 나가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예, 기억나게 초2 때부터였는데 그때가 그 대한극장 건너편에 그때 극동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옛날에 그 인터뷰할 때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을 들으면은 영상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미국에 가서도 처음부터 한 게 영화 보는 거였거든요. 네. 도착해서 그 비디오 가게 정해놓고서 하루에 서너 개씩 영화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독서하고 영화 감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아슬아슬한
마음도 만들어주고 행복한 마음도 만들어주고 예, 그게 음악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 예, 그래서 1학년들 전체 수업이 글 읽기와 영어 감상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몇 년 동안 음악을 했는데 아직도 네 음악이 뭔가 거기에 안에 뭐가 없다면은 너는 음악만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예. 네, 아버지가 음악가였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자제들은 되게 음악이 깊어요. 그러니까 음, 기술적인 것들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네, 음악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악을 들었고 아버지 때문에 음악을 듣고 아버지 친구들도 와서 맨날 이렇게 막 뚱땅뚱땅 거리고 즐겁게 음악을 했던 거죠. 네, 그들은 막 어떤 기술적인 걸 파지 않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입시할 때 들어보면은 뭔가 벌써 있어요. 예, 그래서 와 물어보면은 이제 그런 환경인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않고 10시간씩 재질해서 하루 종일 피아노만 치고 드럼만 치고 온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뛰어난 기술인데 그런데 그게 다 안 건 거예요. 결국 이제 뭔가 기술적으로, 음,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지만, 그 약간 창작자들은 자기 음, 안에 있는 감정을 길어 네. 올려서 표현을 해야 음. 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 자체가 좀 풍부해야 하는 말처럼 들리네요. 옛날에는 기술적인 것만 있었으면 좀 괜찮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이 이런 것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 자체는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 음악을 듣는 방법이 원래 LP였다가 네, CD로 이제 그 다음에는 CD에서 이제는 거의 스트리밍으로 네, 옮겨왔으니까 지금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의 절대적인 개수나 종류 자체도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이전보다 훨씬 덜 듣게 되는 현상.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한 10여 년 전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데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CD들을 제가 이만한 가방에 메고 다녔어요. 한 50장씩 수업하러 들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걸 그러다가 이제 귀찮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과 그림 그려 있는 음, 그 회사에서 나온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제 후배한테 좀 구해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데서 누가 내놓은 거를 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역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를. 21살인가 하는 여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만나서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팔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쓰레기인 걸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팔면서. 저한테 팔면서 이게 쓰레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쓰레기인 걸 아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밴드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맨날 이걸로 들었는데 네. 어느 날 자기 동생이랑 어디 여행 갔다가 그걸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동생이 갖고 왔던 CD 플레이어로 그걸 들었대요. 똑같은 거를. 근데 다른 음악이더라는 거예요. 아, 똑같은 음반인데 다른 근데 그게 스트리밍과 CD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LP랑은 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게 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주변의 후배들 중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형, 처음부터 CD 내지는 스트리밍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 될 테니까 그냥 그걸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음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피아노가 됐든 무슨 악기가 됐든 소리에 관한 것부터 일단 입시 때도 그런 걸 하거든요.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려고 피아노를 그렇게 쳐요. 아, 그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플라스틱 같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예, 들어본 적이 소리를. 없고 그거는 근데 그게 비단 피아노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신세사이저들, 일렉트릭 60년대, 70년대 나왔던 그 너무나 너무나 좋은 소리의 그 명연주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어, 합주할 때 이제 신세사이저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일렉트릭 피아노 1, 2, 3, 4 뭐 써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아무거나 눌러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근데 그 음악을 들었던 친구들은 찾아봐요. 그 기억을. 그래서 그걸 찾아내요. 너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어요. 28살에 우리 학교에 들어온 여자친구인데 28살 때까지 굉장히 유명한 밴드에서 일만 하다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왜 우리 학교에 와요? 어머니가 넌 왜 대학교 안 가니? 그래서 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난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죠. 근데 그 친구 학교 들어왔는데 앙상블 할 때 보면 그 친구가 주변에 있는 그 건반 연주하는 친구들 소리를 다 찾아줘요. 아, 이 친구는 하도 많이 음악을 들어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 예.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의 홍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음악을 못 짧게 듣거든요. 더 안 듣는다는 맞아요. 뜻이. 네. 우리는 LP를 한 장 받으면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마르고 닳도록 이제 자다가도 이렇게 틀어놓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돌려서 또 자다가 이랬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딜리트해요. 조금 듣다가 딜리트. 예.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또 뭐냐면은 너가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 코어가 뭘까? 이 장가지들 말고 이제 장가지들 너무너무 많은데 이 코어가 뭘까를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걸 계속 듣게 하고 그러니까 강제로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인 거죠. 누구의 어떤 앨범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곡을 너 자신의 스타일대로 편곡을 해와. 그럼 그들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앨범을. 20곡쯤 내는 거를. 그러면서 감동을 해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음악을 했다는 걸. 예, 그러니까 어디서에게 왔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레디오헤드라는 밴드가 있잖아요. 레디오헤드 밴드 인터뷰할 때 당신들은 누가 되고 싶었습니까? 저희들은 레드 제플린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 레디오헤드도 너무너무 정말 최고의 사운드고 그렇지만 레드 제플린이랑은 다른 거예요. 느낌이. 콜드플레이한테는 이제 당신들은 어떤 그룹이 되고 싶었습니까? 저희는 레디오헤드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가 지금 콜드플레이 한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었는지 레디오헤드는 또 어떤 사람부터 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봐라. 레드 제플린에서 라디오헤드로, 음. 라디오헤드에서 이제 콜드플레이로 가는 예.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예. 또 자기만의 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거네요. 우리가 흔히 뭐 음악가, 나 음악한다, 아니면 뭐 예술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네. 부터 해서 네.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흔히들 가장 주위에서 먼저 하는 걱정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고 네. 또 하셨을 거고. 저도 그렇게 지냈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음.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랄까요? 원인이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연주자가 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아주 옛날에 포기를 했고요. 근데 다 연주자가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자면 음악이라는 거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음악 치료사부터 애들 동네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부터 혹은 자기 음악을 하는 친구들부터 뭐 네. 너무너무 많아요. 세션을 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 실제로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가요의 스트링만 편곡하는 친구도 있고 네.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연주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가수가 될 수 없고 예. 근데 우리가 음악가로서 하는 역할들이 이 세상에 이 인류의 엄청난 그건데 네. 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하는데 상대 나오고 법대 나왔다고 다 뭐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똑같다. 왜 우리는 그게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만 네가 정말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실제로 그런 선배님들 아직도 있으세요. 네. 우리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지만 열심히 매일매일 연주하시고 클럽서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세컨 잡이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너가 정말 음악을 계속 이거를 이 생활을 이제 좀 유지해 나가려면은 세컨 잡은 무조건 무슨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필수로 예. 해야 하는 거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학교에 있는 거예요. 음. 예. 그걸로 생활을 하는 거고 음악으로는 하나도 버는 게 없어요. 하나도라면 좀 약간 과장이긴 한데 거의 하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제가 그 시대에 유학을 갈 수 있었어서 예, 그 시대에 좋은 분들과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면은 빵을 굽든지 운전을 하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어. 얼굴은 웃음이 떠났다지만 끈 눈길 피어오르던 지혜 그림이 내 맘에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하신 정원영 밴드 아, 네. 공연도 감사하게 뵙고 왔고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제 원영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고 계시고 곡도 계속 이제 발매를 하고 계신데 안 그래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딱 한 달 전이죠. 4월 17일에 이제 약 1년 4개월 만에 싱글을 내셨잖아요. 아, 네네. 사랑 노래. 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가장 최근에 나온 노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원영님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잘 담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번 작업의 어떤 모티브랄까 그런 거는 상실에 관한 것들이고요. 주변에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게 이렇게 됐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마음도 힘들었고 그냥 이거를 털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전 늘 그럴 때 곡을 만들어서 어디다 덜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상실도 있고 추억에 대한 상실도 있을 것이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 시작할 때부터 영웅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은 많이 떠나셨어요. 아, 예, 그래서 네.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한 곡 한 곡씩 다 쓰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목을 쉬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그분들에 음.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담으셨군요. 네, 그냥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내신 데뷔 앨범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 가버린 날들. 네. 제가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귀에 정말 많이 맴돌아서 네. 평론가들이 써놓은 글 같은 거를 보니까 네. 당시에 어떤 이제 버클리 음대 유학을 다녀오셔서 93년에 발표하신 이 가버린 날들이라는 앨범이 당시에 그 가요계에서 흔하게 좀 통용되던 문법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때 그 앨범에 어떤 메시지나 좀 음악적인 감성을 담으셨던 걸까요? 저도 90년에 귀국을 했어요. 일단 와서 앨범을 내려고 봤더니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썼던 그 음악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저 혼자 즐겨야 되는 음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로 곡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송홍섭 선배님이 계세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편곡 맡으시고 다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뭐냐 들어왔으니까 나랑 또 일을 하자 그래서 같이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곡이랑 그분들 곡이랑 이렇게. 네.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에서 어떤 곡을 써야 될까 해서 만든 곡들이에요. 1집이. 기자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음악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장르나. 뭐 가요 발라드라거나 네. 뭐 락이라거나 그게 아니라 연주곡도 있고 통기타 곡도 있고 맞아요. 약간 재즈한 느낌도 있고 락킹한 것도 있고 펑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 부족입니다. 다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제가 그때가 33살이었어요. 그때 나왔을 때가 서태지가 그다음에 뭐 김건모 전부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이 정도 써야지 대중들이 듣겠지라고 쓴 것들이었고요. 근데 4집부터는 아예 그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유희열 군이 4집 앨범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제 형이 완전히 떠났구나. 네, 근데 3집까지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4집부터는 아니야 이제 시간이 없어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 와중에 그 사이에 긱스가 있었어요. 네. 긱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저 걸출한 뭐 이적 님이나 뭐 정재일님, 네. 한상원님도 네. 별친하신 정말 천재들의 만남이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음악에 정말 진심이었던 친구들이었어요. 음. 강호정 교수부터 네, 이상민, 정재일, 한상원, 이적까지 다 네, 한치의 물러남도 없는 인간들이었고요. 네네. 이 집까지 내셨죠. 네. 근데 지금 노래를 들어도 진짜 전혀 뭐 네. 촌스럽다거나 하지 않고 되게 곡 하나하나가 엄청 예. 신선하다는 인상이었어요, 저는. 네, 곡 하나하나가 힘이 세고, 네, 그때 그 젊음 혹은 청춘이 주는 그 열기, 네. 그 뭔가 반항심이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식의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런 스피릿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의 에너지가 정말 굉장했고요. 네. 그렇다고 거기에 질수 없어라는 나머지 노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혼자 음악을 작업하실 때랑 이렇게 여러 명의 아티스트들하고 협업을 하실 때 좀 느껴지는 마음가짐의 다른 점? 이런 게 뭘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너무 행운아예요. 음, 제가 있었던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뛰어난 재능의 후배들을 만났고, 네. 예, 그들의 도움으로 어떤 사운드를 완성해낼 수 있었고, 사실 밴드 이름도 정원영 밴드인데 제자들과 함께 꾸리신 밴드잖아요. 네. 근데 그 멤버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원영님의 어떤 말이나 그 호흡이 정말 진심으로 아티스트로서 이들을 존경하고 그렇죠. 정말 좋아하고 순수하게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져서 네. 그 광경을 보는 청중들이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해요. 무대에 같이 올라가면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예. 나는 어느 부분에선 살살 얹혀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연주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게 되죠. 이 긴 세월 동안 정말 음악적인 실험이라고 할까요? 네. 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내신 싱글도 그렇고 전에는 없던 유형의 음악인 것 같아서 맞아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번에 앨범의 이슈가 뭘까? 예.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음악 장르에 먼저 계획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음악이 어울릴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음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면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느끼네요. 제가 한참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나온 새로운 것들 있잖아요. 네. EDM부터 네.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또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요즘 듣고 계신 음악 중에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이번에 그 그래미에서 최우수 얼터네이티브 재즈 앨범 산 것 같아요. 미셸 앤디조 셀러라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네. 그분 음악은 제가 90년대부터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무서운 펑크를 했어요. 굉장히 셌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악을 하다가 요번에 또 음악이 나왔는데 아 이런 소리 쓰는구나. 그 옛날 소리를 갖다 써요. 올겐 소리인데 이렇게 오래된 촌스러운 올겐 소리를 썼어? 뭐 이런 것 너무 많아요. 그런 앨범이. 좋은 앨범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밴드 음악이 자주 들리고 있고 예전만 해도 밴드나 락 음악은 조금 약간 마이너한 네. 뭐 인디 밴드 네. 좀 마이너한 취향의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뭐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뭐 락 페스티벌도
표가 네. 매진됐다고 하기도 하고 네. 되게 메이저한 느낌으로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밴드 부문 온다 음. 이런 밈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다시 뭔가 락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 전반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이 먼저 궁금했어요. 밴드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밴드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줄어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예전엔 밴드로 나왔던 어떤 친구들이 이젠 자기가 혼자예요. 카더가든이라면 나 혼자. 근데 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밴드를 보면 더 줄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저는 밴드 붐이라고 한다면 밴드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예. 근데 저는 밴드 붐이라 그런다면은 진짜 으쌰으쌰해서 많은 밴드들이 그걸로써 뭔가 생활이 되고 이번에 이만큼 됐으니까 다음 앨범까지는 우린 무조건 낼 수 있어. 이번 앨범이 끝이 아니야. 누군가 계속 제작해 줄 거야.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밴드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때까지 어쨌든 그들은 계속 하던 음악을 하는 건데 네. 그 음악이 이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 뛰어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밴드니까 저들은 지금 뭐 아무 그런 게 문제가 없겠지가 아닌 거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도와줘야 되는 어느 위치와 있는 밴드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지금 도와줘야지 조금 더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겠구나. 예. 실리카겔이나 이런 경우도 히트곡 나와서 뭐 처음부터 잘 됐던 밴드 아니야라고 그냥 오해하기 쉬운데 되게 긴 시간 동안 네. 그 어려움을 겪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똑같은 거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못 버티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밴드도 많을 것 네. 같아서 웨이브 트러스도 그 이름 바꾼기 전엔 또 다른 팀이었거든요. 네, 그 기간도 꽤 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뭔가 인식이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네 번째 시간은 뮤지션 정원영님과 함께 했는데요. 1부에서는 원영님이 걸어오신 음악 인생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다음 주에 찾아올 2부에서는 인간 정원영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정원영에 대해 좀 더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올라올 저희 2부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